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TET 2급 기출문제 47회 올해 6월 13일 날 시행됐던 문제였었는데요. 여기 이론 문제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실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여기 PDF 파일 받은 것 중에서, 자, 실기 공인회계사회에서 자료 다운받은 자료를 보고요. 어렸어. 압축을 풀게 되면 TET 2급 실행 파일이 있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쭉 시켜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확인 누르고, 자, 수험번호는 임시 수험번호죠. 여기 C 47회, 숫자는 다 11111111, 이름은 화얀솔이라고 제가 써놓고요. 유형은 A형. 그 다음에 여기 감독관 번호는 SK2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설치가 됐고 개인정보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실기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와 있습니까? 거래 자료는 여기 있네요.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기 시험 보실 때 말이죠. 회사 어떤 회사인지 꼭 한번 미리 봐두고 시작하세요. 자기 여기 회사가 무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지. 여기 지금 공정청정기 제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 먼저 알아두시고 법인이다, 그렇겠죠. 자, 거래 문제 1번부터 비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FAT 1급에서는 다 800번대 비용만 사용하셨지만 TET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500번대 비용인지 800번대 비용인지 꼭 구분하셔야지 돼요. 자, 거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문제 자료 설명을 보니까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금액은 8만원이고요. 차변에 우리 분계를 하게 되게 되면 지금 기계장치 수리했던 거 계정 뭐라고 쓸 거예요? 기계장치 수리하는 거 제가 뭐라고 쓰라고 가르쳐 드렸었죠. 건물을 수리하거나 기계장치가 고장났을 때 수리할 때는 비용 계정 뭐 쓰라 그랬어요? 수선비. 근데 그 수선비가 500번이에요? 800번이에요? 여기 공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분계하실 때 차변에 수선비 쓰셔야지 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을 쓰면 되는데 거래처 빼먹으면 안 되겠죠. 보통예금. 자,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날짜 1월 13일로 해서 여기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요. 날짜는 1월 며칠? 13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차변에다가는 수선비 치면 500번대로 금액은 얼마나 그랬어요? 8만원이라 그랬죠. 8만원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 어디에요? 국민은행이라 그랬었죠. 국민은행.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자격시험 여러분이 보실 때 보통예금 아주 자주 성장할 거란 말이죠. 보니까 코드 번호 외워놓는 게 낫겠죠. 98,000번. 다음번에 할 땐 이렇게 주의하지 말고 98,000번 그냥 입력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작성하래요? 그 다음에는 회계에 가서 여기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해가지고 주어진 자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거래 일자라든지 영수증 수명서에서는 그냥 입력하면 된다 그랬었죠. 우선 거래 일자는 며칠로 되냐면 2021년 1월 13일. 이거 입력이 안 들어가. 2021년 1월 13일. 상호는 샤인실업. 성명은 최재수. 사업장은 서울 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7.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08-125-14. 거래 금액은 8만원. 자, 여기 세무 2급에서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나와요, 이제는. 근데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우선 그 지역상으로 읍, 면, 지역 소재지는 지금 그 지역 자체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읍, 면이 이런 데서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가산세 2%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준대요. 그럼 여기 읍면리 여기 클릭을 하시고 나서 쓰게 되면 그 비용 가산세 계산 제외 대상으로 뜬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예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요 야유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저기 지리산 무슨 동 무슨 리 읍면 거기 들어가면 그 정도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물건 같은 거 살 수 있죠. 그 영수증. 그러면 거기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겠어요? 뭐 지리산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뭐 구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사용하면 이거 누르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두 번째, 보통 금융이나 보통 보험이 많이 나오는데 보험에 가입한 영수증인데 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당연히 없단 말이죠. 그때 요거 클릭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비거주자와 거래, 이건 거의 뭐 낼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농어민과의 거래할 때도 이 사람들이 적격 증빙을 발행할 수가 없죠. 개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농어민과의 거래. 그다음에 19번에 보시게 되면 국가 등과의 거래를 했을 때도 증빙서류 주지 않는단 말이죠. 적격 증빙으로. 그럴 때. 그다음에 비영리법인과 거래했을 때. 그다음에 원천 징수 대상 그 사업 소득일 때. 그다음에 사업의 양도, 전기, 통신, 그다음에 방송 용역, 그다음에 국외에서의 공급, 공매, 경매, 수용, 그다음에 부동산 구입했을 때, 그다음에 주택, 임대 용역을 했을 때, 그다음에 택시 운송 용역했을 때. 택시 운송도 사실은 현금 영수증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빙서류만 영수증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전산 발매 통합관 이런 건 없고 항공기 항행 용역 비행기 탔을 때 얘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이에요. 그냥 적격 증빙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배우셨죠? 간주임대료가 있다면, 그 다음에 연차 이자 지급분, 그 다음에 여기 33번도 시험 문제 좀 이따 여기 항목이 있어요. 송금명세서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영수증일 때 여기 송금명세서 어디에다가 돈 보냈다고 지난번에 한번 연습해 봤었죠. 시험 문제 여기서 잘 나오는 그나마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 게 요거 하고요. 요거.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여기 세 가지가 주된 내용들이었었어요. 여러분이 FAT 1급만 배웠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속소리에 대한 내용들을 안 배웠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해도 뭔가 이렇게 싶으니까 설명을 안 했던 것이지만 지금 세무 2급에서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소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해당되는 영수증이 얘는 아니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 자, 그 다음에 계정코드 얘 뭐 사용했었어요? 수선비 사용했었죠. 520번 수선비를 사용했고요. 여기는 기계장치 수리, 기계장치 수리할 때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서 1번은 그냥 조회만 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제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대상이에요. 거기 집계가 됐고, 만약에 제출
제외 대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출 제외 대상이 나온다면 그 금액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약속어음의 만기 결제, 할인 및 배서, 양도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우선 자료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지금 자료 설명은 2월 10일 날 제품 매출처 블루산업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보성전자에 외상 매입금 2,200만원 결제하기 위해서 배서양도, 그럼 얘는 갖고 있던 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갖기로 했으니까 분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 차변에 뭐라고 분기하면 돼요? 자, 차변에 여기 외상 매입금 금액은 2,200만원, 대변에다가는 갖고 있던 어음을 갖다가 지금 저기 배서 양도한 거죠. 그러니까 받을 어음, 이 받을 어음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받을 어음에 대한 정보가 벌써 다 기록되어 있겠죠. 불러오기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배서 양도일 때는 항상 이 거래처가 두 군데가 나와요. 외상매입금은 누구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주, 보성, 전자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받을 어음은 누가 발행한 거예요? 얘는 주, 블루, 산업이 발행했던 거죠. 분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설명이 끝났으면 거래자료 입력하고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날짜는 며칠 날짜? 2월 1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누구 거예요? 얘는 보성전자 거라고 했었죠. 보성전자 거 금액은 2,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받을어음은 블루전자 거, 블루산업 거였었고. 자, 여기서 F3 누른 다음에 지금 얘 어음의 상태는 뭘로 해줘야 돼요? 배서 양도니까 3번 해주시고요. 어음은 그냥 F2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블루산업에서 발행한 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밑에 지급거래처 있죠?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배서 양도할 때는. 여기는 누구한테 했었어요? 보성에다가 지급한 거니까 써주시고, 그러면 위에 적열안에 배서 양도했다고 표시가 됐죠. 예, 이렇게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AT 1급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본거래 또 나왔네요. 보니까 이론 문제도 그렇고 TAT 2급에서는 자본 기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신주 발행,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발행했다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증자라고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 써 주셔야 되겠죠. 자, 금액에 대해서 4,000주인데요. 금액은 액면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0원? 그러면 일단 배웠던 대로 우선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 자본금 써야 되죠. 증자니까. 자본금 얼마 쓰면 돼요? 2천만원 쓰면 되겠죠? 2천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발행했대요? 8,000원에 발행을 했으면 3,200만원 들어와야 되겠죠? 발행 금액은 8,000원. 4,000주니까 차변에 뭘로 들어왔대요? 근데 보통 예금으로 얼마? 3,200만원인데 여기 지금 85만원이 주식 발행 비용이라 그러죠. 그대로 우리 배웠던 대로 써볼게요. 원래는 3,2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왔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인다. 다시 지우고, 차변에
보통 예금을 해서 3,200만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얼마가 1,200만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1,20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 그랬죠. 비용 발생은 별도로 써주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비용 얼마를 빼주면 85만원을 빼주게 되면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나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115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이거 발행 비용을 제한 금액만 입금이 됐다 그랬죠. 여기 금액 보시니까 3,115만원 이렇게 입금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자, 저도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었냐면 3월 10일 날이네요. 날짜 3월 10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은 지금 국민은행으로 아까 들어왔다 그랬었죠. 그래서 3,115만원, 대변에다가는 자본금은 2천만원이 생겼을 것이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1,115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주식을 처분했네요. 자, 여기 자료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4월 18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대요. 2020년 기말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화면 봐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7월 30일에 여기 4,2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 말에 평가를 했더니 5,200만원이래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더 증가했습니까? 1,200만원이 증가했죠. 그럼 평가할 때 분계가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2020년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증가했다고요?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 증가했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겠죠. 평가 이익에서 얼마? 1,000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2021년 4월 18일 날 이를 갖다 지금 처분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 4월 18일 날 차변에다가 지금 처분하고 받은 돈은 얼마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4천만원에 지금 처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 얼마가 들어왔다? 4천만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였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 5,200만원짜리였었죠. 평가된 금액을 써야 돼요. 12월 말에.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지금 얘 차익이 1,200만원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12월 달에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속하는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렸나요? 얘는 자본 계정에 어디에 속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본 계정은 먼저 빼서 없애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부터 먼저 없애주세요.
얼마를? 1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지 얘는 자본계정이라서 계속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없애줘야 된단 말이죠. 상계 처리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해보니까 얼마가 차이 나요? 200만원 차이 나죠. 바로 얘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서 손실 본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해서 얼마? 2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료 요 그대로 입력해 주라 그랬으니까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자본계정에서 우리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자본계정 설명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다는 항목인지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4월 18일로 요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4월 18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입금된 금액은 4천만원이 입금됐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또 뭐가 있었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먼저 빼주라 그랬었죠. 금액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로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매도가능증권 5200만원.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해당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쭉 한번 다 입력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게 되면 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즉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 보라는 문제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날짜는 5월 20일 날짜로 클린기업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한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구매 확인서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어떤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지 돼요? 영세의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액 6월 30일 날 받기로 했으니 얘는 지금 외상매출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내용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송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요.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은 날짜가 5월 20일 짜죠? 5월 20일 써주시고요. 자, 유형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는 과세가 아니라 영세죠. 그래서 12번 영세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은 지금 두 개죠. 그러니까 여기 복수거래 클릭하셔서 해당되는 자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차량용 공기 청정기 수량은 50개, 단가는 5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공기 청정기 수량은 80개, 단가는 25만원. 됐고요. 거래처는 클린기업. 자, 세금계산서 여기 표시하면 안 되죠? 이제 발급해줘야 되니까 분계는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2번 눌러서 외상. 자, 입력 끝났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는 여기 네 번째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 날짜는 5월 20일 것만. 자, 제가 이거 발행할 때는 우리 연습 많이 할 때도 순서대로만 그냥 눌러주면 된다 그랬었죠. 발행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냥 발행. 예, 눌러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매입매수전표 입력에서 5월 20일 거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 전자 발행 딱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TAT 2급에서 나온다 그랬었죠. 내용 자료 설명부터 한번. 날짜는 6월 22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자, 자료 설명. 예림 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수량을 120개, 공급가액은 1200만원 기재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담당자의 실수로 1100개, 공급가액 1000만원으로 기재했죠. 그럼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발급 사유는 지금 이게 기재가 착오된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짜도 원래 본 날짜로 1200만원 기재된 거, 1000만원 기재된 거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를 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같은 날짜로 발급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 내용 그대로 보고서 화면에서 발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며칠 날짜였었냐면 6월 22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고요. 클릭한 다음에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재사항 정정.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급가액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기재사항 정정하는데 공급가액 금액으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날짜는 똑같고요. 금액은 수량은 똑같을 거고 단가 수량이 몇 개라 그랬었나요? 수량은 120개가 된다 그랬었죠. 120개로 단가는 똑같이 10만원, 그래서 1200만원 이렇게 발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였었네요.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2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날짜에 대해서 아까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날짜는 6월 며칠이었었어? 6월 22일 거요. 그래서 똑같이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두 개가 선택되죠? 전자발행 발행해 주시고요. 또 누른 다음에 발행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얘는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되니까 하나씩 전송을 하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마무리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전자발행 다 표시가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래요. 우리가 이것 자료 입력할 때 필요한 거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렸었죠. 우리가 수출한 거에 대해서 자료 입력할 때 필요한 거는 여기 수출 신고번호 필요하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블루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거래처 입력할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결제금액 있죠? 지금 15,000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역을 보시게 되니까 환율 내역이 나와 있어요. 환율을 갖다가 우리가 매출 날짜로 입력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되는데, 우선 자료 설명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1은 미국의 블루 코퍼레이션에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신고하고 받은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일은 7월 10일이고요. 수출 대금은 7월 15일에 전액 원화로 환가에 들어왔대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 통장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출 물품은 7월 20일에 선적했다고 그랬죠. 근데 선적 우리 원래 공급가의 결정은 선적일 날 환율을 사용하기로 했었죠. 근데 선적일 날보다 지금 여기 돈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먼저 들어온 날 환율 곱하기 우리 수출하는 금액 곱해서 이날 과세 표준을 이날 걸로 해줍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환율은 이날 거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환율이 똑같죠. 금액은 그래서 똑같이 계산될 거겠지만 우리 지금 이 회계 처리를 며칠 날짜로 지금 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7월 15일자로 지금 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적 원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은 선적일 날짜에 환율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선적일보다 돈이 먼저 입금됐으면 여기 환가한 금액 입금된 날 환가한 7월 15일 날 환율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료 입력하고요. 거래 자료 입력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계산 부가가치세 부속서인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공급가액을 우리가 확정을 해놔야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아까 우리 결제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었냐면 결제 금액은 여기 결제 금액 15,000불이라고 달러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달러로 15,000불 곱하기 환율은 얼마를 사용하면 돼요? 환율은 1,210원 그죠? 근데 얘는 며칠 날짜 거여야 돼요? 지금은 환율이 똑같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지만 환율이 다르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7월 15일자에 환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환가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금액은 얼마가 계산되느냐면 1815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1815만원 이를 입력해야 되는데 회계 입력할 때 차변에 기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자, 지금 봐요. 물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우리 공급가액은 결정하는 방법 알았어요.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물건 아직 안 보냈어요. 그 돈 먼저 받은 거잖아요. 돈 먼저 받은 거 뭐라고 써야 돼요? 선수금이에요, 얘는 지금. 근데 선수금을 앞에서 받은 날짜로 제품 매출 해줘야 되기 때문에 7월 15일자에는 선수금 문제가 근데 제가 말 잘못했어요. 7월 15일자의 거래를 참고해서 7월 20일자 걸 그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7월 15일 거부터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통예금 통장으로 7월 15일 날 지금 얼마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815만 원이 지금 입금이 된 거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놨었겠어요? 이때 7월 15일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받아놨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1,815만 원을 이렇게 받아놨었는데 지금 날짜는 2021년 7월 며칠 날짜로 지금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까? 20일 날짜죠. 그럼 선적 우리가 했죠. 선적했으니까 차변에 여기 선수금 받았던 건 저는 빼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1,815만 원 빼주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상품 매출. 상품이 아니라 여기 제품이라 그랬어요? 상품이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품 매출 얼마? 1815만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회계 처리를 다 보여드렸어요. 환가한 날 7월 15일 날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환가에서 먼저 받았던 돈 선적일 날 제품 매출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 하시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그대로 우선 분기부터 처리해 놓고서는 다음 자료에다가 부가가치세 부속세율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거래 선적일 날 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7월 20일 거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 유형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직수출한 거죠? 그럼 16번 쓰셔야 되겠고, 품목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거기 품목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 여기 거래 품명 27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품명 26번, 27번 퓨어 쿨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제품명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기 채점 대상에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품 찾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공식청이 써져 있어? 49번 밑에 신고인 기재란에 제조무역 공기청정기 수출자 그거 써있구나. 근데 우리 품목을 쓸 때는 여기 그 제품 품목 있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여기 퓨어 쿨. 근데 보고 쓰는 거 한번 알았으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채점자가 이걸 채점 대상에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량 같은 거 있나요? 중량 나와 있고. 근데 우리 관심 없어. 뭐만 넣으면 되니까. 공급가액은 얼마였었습니까? 우리 계산됐던 게 1815만원이었었죠. 이렇게 해놓았었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블루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세금계산서 필요 없고, 분계는 우리 지금 먼저 다 받은 거죠. 혼합분계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혼합분계. 그 다음에 차변에도 뭐라고 써주면 돼요? 차변에 선수금 쓰면 되겠죠? 선수금 써주시고 거래처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과 관련돼서 거래 자료는 입력이 끝났고, 두 번째로 부속서류인 수출입 신고서 이거 작성해달라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셔가지고 날짜는 지금 얘가 며칠 날짜였었냐면 7월달이니까 이런 2기 예정신고에 해당되죠. 2기 예정신고에 9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수출신고번호는 아까 우리가 체크해놨던 071-1218-005-8574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선적 일자는 아까 7월 20일이라고 해주셨고요. 통화 코드는 USD 달러로 되어 있었죠. USD. 그다음에 환율은 얼마로 되어 있었냐면 1210원, 외화는 15,000불. 그래서 1815만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수출 실적 명세서 보시고 해당되는 여기 자료를 다 입력을 마무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영세율로 우리가 직수출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작성했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라고 그랬었죠. 예, 똑같이 이기 예정인 7월달 그 다음에 9월달 입력하시고요. 여기 봤더니만 여기 영세 기타란에 지금 우리가 했던 자료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근데 조회를 꼭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기 나갈 때 저장되니까 그래야지 채점할 수 있는 겁니다. 조회 안 하시면 틀려요. 저장 눌러오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우선 거래 자료부터 부속서류인 수출입 명세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한번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 보셨다는 얘기 되셨나요? 근데 이 내용 어려워요? 복잡하게 서류가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보고 입력하는 거 시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걸릴 뿐이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보니까 기계장치를 구입했네요. 날짜는 10월 15일날 이익이 확정기간이네요. 그 다음에 화물차도 구입했어요. 하늘모터스. 자,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트북도 구입했네요. 쿠팡에서 구입을 한거 뒤에 있고요. 자, 근데 자료 설명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정 기계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제품 조립용 기계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 세금계산서다.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자료 당연히 입력하는 문제 나오겠죠. 세 가지에 대한 자료 입력을 해야 될 테니까 1, 2, 3번 다 입력할 때 얘는 부가세 유형에서 51번 과세 선택하고 입력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하늘모터스로부터 물류팀에서 사용할 물품 배송용 화물차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얘도 51번 입력하면 되겠죠. 계정은 얘는 차량 운반하고 있다가 기록하면 될 거고 얘는 기계장치 구입하면 되겠죠. 자, 자료 세 번째 쿠팡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여기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 구입했다 그러면 얘는 불공사항이죠. 맞아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불공사항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어디에서 입력하기로 했어요?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기로 했죠. 부가세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세무이익에서는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불공사항이면 일반전표에서 입력한다는 거 아는지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얘는 불공사항에 해당되죠.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 그러니 불공사항을 암기해 놓지 않는다면 예시당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조차도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정은 친절하게 뭐라고 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가지급금으로 쓰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 평가 문제를 보니까 평가 문제에서 우선 자료 1번, 2번, 3번 메인 매출전표나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여기 조회만 하면 되겠죠. 이 자료 입력하면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하라고 된 거 순서대로 또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료 주어진 대로 한 번씩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어떤 거는요, 기계장치 구입한 거요. 날짜는 며칠 날짜로 10월 15일 날짜로 부가가치세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매입이죠. 매입에 51번. 왜? 이 불공사항 아니잖아요. 51번 써주시고요. 품목은 뭐라고 쓴다? 조립기계 써주시고요. 수량 하나. 단가 4천만원. 거래처는 유정기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요. 분계는 지금 미수로 해놨죠. 그러면 얘는 혼합분계 누르셔가지고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기정 외상매금 써야 되겠어요? 미지급금 써야 되겠어요? 미지급금 써야 되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자료 이렇게 입력 완료됐습니다. 거기 점수 보시게 되면 점수가 지금 몇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8점이죠. 8점에 여기 점표 입력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여기 부분 점수 많이 딸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화물차 구입한 거요. 자료 두 번째 거 날짜는 11월 7일로 되어 있네요. 11월 7일. 얘도 마찬가지로 과세유형은 51번이 되겠고요. 여기 화물차 구입한 거 수량 단가는 2천만원, 거래처는 한울모터스, 한울모터스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합 아니고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혼합분기한 다음에 얘는 기정 화물차니까 차량 운반구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얘도 돈 아직 안 줬어요.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노트북 구입한다 그랬었죠. 근데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라고 했어요. 날짜는 몇 차가 됐냐면 12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날짜는 12월 13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지금 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다 뭘로 써주란 얘기였었어요? 가지급금으로 해주란 얘기였었죠. 가지급금 거래처 누구예요? 대표이사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공급대가 다 입력해 주셔야 되죠. 115만 5천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법인카드 뭐 했겠죠. 그럼 얘도 미지급금 써주고, 거래처는 어디서 써주셔야 돼요? 삼성카드 써주셔야겠네요. 삼성카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다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어진 그 감가상각 자산명세서 자료 세 가지는 다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부속서류 작성해야 되죠. 부속서류는 여기 감가상각 건물 등 맨 밑에 있네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하시고요. 지금 이제 다 10월, 11월, 12월 달 거 2기 확정거죠. 그래서 2기 확정 기간인 10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하면 되겠죠. 불러오기 다 불러왔죠. 두 개밖에 없어요. 비품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자료 확인하셨으면 부속서류가 작성되니까 되게 편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 날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매입한 자료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고정자산 매입분이죠. 고정자산 매입분에 여기 이렇게 6천만원 건수는 우리 매매주점표에다 입력했던 자료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서 작성됐던 자료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저장해야죠.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된 문제 얘가 해결이 된 것이랍니다. 자, 그죠? 확정신고서에 다 반영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결산 문제네요. 결산 문제. 여기 이렇게 FAT 1급까지 배울 때 외화 자산이라든지 외화 부채에 대한 거 평가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세무 2급부터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네요. 그럼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문제는 여기 외화 부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가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환율에 대한 게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환율 적용 대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 번, 두 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부채인데 전기 말에 지금 1달러당 우리 원화 환율이 얼마였대요?
1,050원이었었죠. 근데 이 환율로 먼저 계산을 제가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야지 간단하니까. 환율이 1,050원, 즉 내가 1,050원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결산일 때 환율이 얼마래요? 1,200원이면 지금 1달러당 내가 150원을 더 갚아야 되죠, 원화로는. 그죠? 그럼 나는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손해겠죠? 그럼 부채는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부채가 증가했겠죠? 그러면 여기 대변에다가요, 대변에다가 지금 외화, 여기 장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외화 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증가했어요? 1달러당 150원이 지금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 이유가 뭐였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환율인데 얘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은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평가하는 계정은 제가 긴 거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얼마가? 150원이 이렇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빌려왔던 금액은 얼마라고 붙어 있어요? 달러로 5만 달러라고 지금 되어 있던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금액에다가 5만 달러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5만 달러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 150원 곱하기 5만 달러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계산된 거 금액을 보도록 하죠. 75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750만원. 자, 그러면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제가 12월 달에 평가하는 건 여기 환율과 관련돼서는 긴계정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환율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면 얘는 계정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외환 차이익이라든지 외환 차손 계정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2월 31일 날 결산 자료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로 차변에 750만원,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7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도 일반 전표 입력해서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죠. 날짜는 12월 31일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계정 써주시고요. 금액은 750만원. 대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해가지고 거래처는 어디에요? 여기가 크래프트. 크래프트라는 회사로 해서 750만원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12월 30일 현재의 결산자료 입력이 마무리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산의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재고에 대한 문제네요. 자, 지난번에 FAT 1급에서는 여기 자료 재고 자산 그냥 입력만 하면 끝났었죠. 결산자료 입력에. 근데 제가 TAT 2급에서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 딴지 건다 그랬어요. 어떻게 딴지를 걸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원재료는 단위당 원가는 35,000원, 수량은 250개, 그래서 평가액은 저기 800 얼마 돼 있고요. 제공품, 제품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기말 제공품에는 외주 가공업체가 보관 중인, 외주 가공업체에서 보관 중인 당사 소유의 제공품 400만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럼 재고자산에다가 제공품에다가 금액을 더 더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외주 가공업체가 보관 중인 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맡겨만 놓은 거잖아. 그죠? 400만원을 더해주게 되면 제공품 입력할 때 2,700, 10만원이라고 입력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자동 결산 자료 메뉴 입력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화면에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주고요.
자,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원재료 기말 원재료 제곱의 칸에다가 875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제공품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렸어. 기말 제공품 제고액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400만원 더한 2,710만원 입력하고 마지막 제품 계정 기말 제품 제고액 여기 있죠? 여기다가 3,7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났죠? 요거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뭐 눌러줘야 돼?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되죠? 전표 추가 누르게 되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 결산 자료까지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내용도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내용 난이도가 높지는 않죠. 이 정도면 따라해서 몇 번 연습해보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마지막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거 빼놓고 문제가 1, 2, 3번까지 다 끝났죠.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근로소득과 관리까지 마지막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형태 설명해 드렸었죠. 첫 번째 문제는 사원 등록 문제하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등록해 주는 문제라고 그랬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양가족에 관련된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원에 대한 것과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따라서 입력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애인 증명서가 나와 있는데 김윤영 씨가 지금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자료 설명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뭐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판단이 먼저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시는 게 입력할 때 편하실 거예요. 한번 먼저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사원 김윤성 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생계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자, 배우자 이승현 씨 9월 15일 사망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한부모 공제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 딱 보고서 이따가 이거 등록하면서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는 사원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 시험지에다가요 옆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라고요. 한부모 공제. 왜? 까먹어. 여러분 가뜩이나 시험 볼 때 긴장하고 있는데 이거 메모해 놓지 않으면은 금방금방 하다가 머릿속에서 없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계 존속인 어머니 이영순 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1,000만원, 배당 소득 9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안 넘죠.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김현선, 모친 이승현으로부터 상속받은 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상속세법에서 지금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더라도 여기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기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자녀 김현지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튜버로 하는데 사업소득 얼마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 90만원이죠. 100만원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안 된다? 이 친구 나보다 낫네. 나도 이렇게 해서 유튜버로 돈 벌어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동생 김윤영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며 소득 없대요. 그럼 여기 동생도 족보, 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나이 상관없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 소득 없다고 하니까 동생 김윤영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놓고 자료를 바로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수는 몇 점짜리예요? 점수가 8점짜리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문제가 8점짜리 문제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탭에서 인사급여 사원 등록 먼저 클릭하시고요. 근데 사원 등록 자료는 벌써 입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윤성 씨 자료 입력 다 끝났고, 여기서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부모 공제 표시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번 입력하면 요게 잘 까먹는 거야. 빼먹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거 됐고요. 두 번째, 배우자는 등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우자는 연말정산 그 기간 중에 사망했다 할지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했다 할지라도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배우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승현. 어디 갔어? 자료를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배우자 이승현. 주민등록번호도 문제에서 주어졌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750426211111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가 보기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이니까 1번이라고 해놓고요. 이름은 이영순씨. 42011029193866. 그 다음에 자 김현선 0906 19 4180212. 그다음에 또 자 김현진 주민등록번호는 130802 47776. 그 다음에 형제 김윤영 830827222220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형제 자매인 그 김윤영씨 지금 장애인이라고 됐는데, 장애인이라고 지금 자료 주어진 거 있었죠? 그럼 자료도 잠깐 볼게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장애인 그 증명서 발급 기관이 요양병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내용 아니란 얘기죠. 장애인 관련돼서 증명서가 장애인 내용 1번이라 1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자료 입력할 때 여기 1호라고 했으니까 여기 장애인 5번 입력하고요. 1번 장애인으로 선택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 장애 해당되는 게 1번인지 3번인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증명서에 1호라고 돼 있던 거 1호인지 3호가 나와요. 3호는 중증 환자예요. 병원에서 보통 발급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첫 번째 거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에 관련된 문제 사항을 한번 다 입력을 해 보셨답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제가 급여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두 개라 그랬었죠. 급여 등록할 때는 지금 7월 급여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수당 급여 등록 수당 등록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여 등록할 때 지금 반영해야 될 것은 우선 육아수당이요. 여기 기본급여하고 상여는 설정된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랬었고요.
육아수당인 경우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면 소득이 아니니까 비과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도 비과세. 식대는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은 얘도 비과세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야간 근로수당. 전 직원에게 야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직은 과세, 그다음에 생산직은 비과세 적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직책수당, 일정액 직책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급여자료 등록하면서 수당 항목 중에서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죠. 자, 얘기는 알아들었고 자료 설명하면 또 읽어볼게요. 이진욱은 생산부 직원이래요. 생산부 사원이라면 우리가 이준에 대해서 생산 쪽에 체크를 해 놔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얼마래요? 5천만원, 3천만원 넘어가죠. 그러니까 비과세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비과세는 해당이 체크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래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라든지 사대보험료요, 자동계산된 금액 손대지 말라는 뜻이고요.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이며, 여기 요거 이따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때요, 요것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따가. 자, 그러면 여기 평가 문제에서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 비과세 여부 체크하라 그랬죠. 생산직에는 체크를 하겠지만 비과세 여부에는 체크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급여 자료 메뉴에서 수당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7월분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구분은 급여 상여로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순서대로 자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진욱 씨과에 대해서요. 아까 이진욱 씨는 생산부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18번에 생산직 여부 표시되는 거 나와 있죠. 여기다 체크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부로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근데 연장 근로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비과세는 안 되죠. 왜? 3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럼 첫 번째 거 해결했고, 두 번째 이제 뭐 해주라 그랬어요? 급여 등록해 주라 그랬었죠? 인사급여에서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지난 휴일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분이 여기 수당 공지 등록 아무리 눌러도 이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보니까 여기 날짜를 입력해 놨어요. 수당 공제 등록은 날짜 입력하기 전에 먼저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입력되게 되면 얘가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날짜 지우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교재에서 주어진 급여 자료 순서대로 수당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육아수당 클릭하고, 얘는 조금 전에 비과세라고 했었죠. 비과세 해당되는 것은 7번에 육아수당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얘도 비과세. 그래서 이건 자가운전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식대도 비과세 2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수당 얘도 비과세. 야간 근로 수당은 연장 근로 선택해야 되죠. 연장 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직책수당. 직책수당. 얘는 과세라 그랬어요. 1번 과세. 급여로. 급여예요. 급여태 입력하시고요. 자, 나머지 것은 없죠. 예, 이렇게 등록해 주시는 게 급여에 관련된 항목들을 갖다가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몇 월달 급여라 그랬었냐면 7월분 급여라 그랬었죠. 7월달 선택하시고요. 얘는 급여 상여 선택해달라 그랬었고 지급하는 날짜는 21년 7월 매달 25일이라 그랬었죠. 그 중에서 이진욱씨 클릭한 다음에 여기 주어진 자료 기본급부터 입력해 주시면 돼요. 350만원, 상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5만원, 식대는 16만원, 야간 근로수당은 20만원, 직책수당은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 공제 항목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놔두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급여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봐야 되겠죠. 맨 밑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클릭해 보시고요. 지금 얘는 7월달 거였었어요. 귀속기간은 7월, 지급기간도 7월. 입력하시고 엔터 띵 치게 되면은 화면은 지금 한 명에 대해서 지급액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전월 미환급 소득액이 59,500원 있다 그랬었죠. 자, 화면 보세요. 여기에다가 여기 맨 밑에 전월 12번에 미환급에다가 여기 59,500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예, 마무리가 끝난 거랍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로 지금 해당되는 거 한번 쭉 다 입력을 해 보셨고요. 얘가 두 번째 문제였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예요. 생산직인 황영석 씨의 연말정산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의 1번을 보니까 부양가족은 모두 황영석과 생계 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사전의 자료는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황영석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신세계푸드주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대요. 이 자료 받아온 거 있겠죠? 그거 입력해 줘야 될 것이고요. 아들 황종규의 의료비 중에서 한의원 지출 내역은 전액 아토피 치료를 위해 지출한 거다. 얘는 의료비 공제된다는 뜻이죠. 치료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는요, 이런 거 하래요.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할 거니까 보면 되겠고요. 황영석의 부양가족을 보니까 다 소득 없고 세대주의고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별 문제 없겠네요.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황영석의 사원의 종전 근무지 내역들 이거 보고 자료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된다 했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것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인사급여에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셨어요. 자, 여기 황영석의 코드번호 한 명만 불러오면 되니까 1030 사원을 입력하시게 되면 황영석 것만 딱 불러오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산명세 옆에 보시게 되면 종전 근무지에 대한 정산명세 입력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득명세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종전 근무지 입력되어 있죠. 이거 클릭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근무처명부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신세계푸드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도 거기 주어져 있죠. 12781346553 받았던 급여는 1,500만원, 상여는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나와 있죠? 순서대로 입력해 볼게요. 맨 밑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67만 5천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51만 4,5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12만원. 장기요양보험료 29,630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밑에 74번에 결정세액 쓰라 그랬는데 결정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0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근무 기간 시작일은 2021년부터 돼 있겠죠? 2021년 1월 1일부터 여기 근무했던 기간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 예, 이렇게 하면 전 근무지에서 입력했던 소득명세 다 입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이 다 끝났고요. 첫 번째 의료비부터 나와 있어요. 의료비는 환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부양 가족들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들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병원에 일반 270만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경원 7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한도가 얼마까지였었어요? 50만원까지였었죠. 그러면 총 금액에서 얼마는 빼줘야 돼요? 25만원은 빼주시고 얼마만 입력해 주면 돼요? 460만원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얘도 자료 한번 입력 그대로 해볼게요. 자, 자료에서 여기 의료비 클릭하시고요. 자, 의료비는 황영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F2 눌러서 황영석 아니지 누구였었어요? 엉뚱한 거 같네. 의료비 황종규 거네요. 황종규 자녀 거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상호는 쓸 필요 없다 그랬었고 엔터. 의료 증명서를 보니까 국세청에서 나온 거죠. 국세청 자료 건수는 다 합쳐서 무조건 한 건으로 입력하기로 했고요. 금액은 485만원 다 쓰면 안 되죠. 안경원에서 썼던 75만원 중에서 우리 75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을 뺀 50만원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60만원만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 받은 거 없어요. 엔터 치고 띵 치면 다 입력 460만원 입력됐죠. 제가 항상 한번 조회해 보라 그랬었죠. 정산명세 여기 다시 클릭하셔가지고요. 의료비 한번 보세요. 의료비는 460만원 우리가 지출한 금액 중에서 세액 공제되는 대상 금액은 45만 1,500원. 예, 요거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거 의료비 끝났으니까 두 번째 자료 계약자는 반드시 소득자가 계약한 보험료여야 된다 그랬었어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둘 다 보장성 보험료예요. 예, 해당사항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장혜정, 황영석 다 되죠? 이상 없습니다. 여기 보험료도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험료는 여기 소득공제에서 입력해 주라 그랬었죠? 소득공제 클릭해 보시고요. 첫 번째 장혜정의 배우자에 대해서죠. 조금 옆으로 가시게 되면 장혜정 국세청 자료에다가 윗칸에다 입력해야 돼요. 장혜정은 얼마? 25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황영석은 본인 거죠. 본인 거에 대해서 74만원 이렇게 입력 됐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정산명세에 가서 보험료 입력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로 지금 총 324만원 지출했는데 해당 금액은 12만원이에요.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 또 보시고요. 다음 자료는 교육비네요. 교육비는 황영석은 본인 거죠.
대학원 교육비 얼마? 1200만원. 얘는 그냥 1200만원 다 입력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처럼 900만원까지라 그래서 900만원까지 아니에요. 대학교는 900만원까지지만 대학원 본인 거에 대학원 학비는 전액 다 입력만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교육비도 소득공제에서 누른 다음에 여기 천천히 가서 교육비 지금 황영석 본인 거죠. 일반에다가 얼마? 1200만원 이렇게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산명세 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교육비로 1200만원 나간 거에 대해서 180만원 공제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자료를 입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냈던 연말정산의 결과 지금 결정세액은 28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현금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나중에 맨 밑에 76만 2,920원 소득세 환급받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입력했던 항목들이랍니다. 끝났어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거 열심히 열강을 했는데 수고들 했습니다. 여기 마무리 할게요.